대책위원회 TF 위원으로 있는 조형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리박스쿨 마녀 사냥 공동대책위원회인데요. 뉴스타파와 리박스쿨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1대1로 딱 설정된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장인 이희범 한국NG연합 상대표님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도 이영봉 기자 오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애국포도, 애국포도 이영봉도 감사드리고, 최국장 TV, 또 자유연대 NGO연합 TV라고 했습니다. 저도 시민운동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큰 일을 공작적으로 대선에 이용하려고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터뜨리다 보니까 터뜨려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매듭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만한 팩트가 나오지도 않고 범죄 사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댓글, 리박스쿨에서 댓글을 조작했고, 이게 엄청나게 사이버 내란 수준이다.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체는 아무도 없어요. 실체는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 범죄 사실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소수 시민들이 모여서 그냥 취미 활동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댓글을 조작했고, 그게 김문수와 국민인간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이재명에게는 이제 내란 세력이 되어갖고 3일 동안 엄청난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 팩트에 갖고 수사를 해서 뭘 해서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효숙 대표에 대해서 리박스쿨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효숙 대표, 넓은 학교, 댓글과는 무관한 모든 것을 진짜 신상 털듯이 이잡듯이 이 일을 잡듯이 해서 이 가족을 괴롭히고 또 주민을 괴롭히고 막 해서 막 털어도 심지어 그 뉴스타파가 쓰는 뉴스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공작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를 시작해서 결과는 뭐야? 결과는 가짜 뉴스로 끝이 나는데, 문제는 그 가짜 뉴스를 좌파 언론들이 막 받아서 확산, 재확산, 3탄, 4탄, 그리고 심지어 오늘 MBC도 왔지만, MBC가 하고 있는 역할이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든 말든 생산하면은, 그 다음 MBC는 최종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 시사인 이런 네트워킹 언론들이 그 같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좌파들의 그런 카르텔입니다. 이런 카르텔을 통해서 확산되고, 그걸 또 정치가 받아서 또 확산시키면 그때서야 MBC가 그대로 엄청난 확산을 키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냥 메커니즘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는 보다시피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국민의힘과는 강도는 불복에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우파 시민사에서는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좌파들은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이 폭풍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시민들이 모여서 대응이나 해보자 하고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한 상태죠.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책무고 시대의 업무예요. 그래서만은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가면은 변화는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전대협 우리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전대 학생들이 민주당 그리고 이 보도에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와 장학을 받아본 사실도 없고 컨택한 사실도 없다. 너희들 모두가 가짜뉴스였고 민주당 대변인조차도 지금 거의 사실을 갖고 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프리덤 신전대 학생들은 그 고발장을 넣고 저희들도 이번 주에 고발행위를 뉴스타파를 상대로 뉴스타파 첫 기사 자체가 가짜 뉴스를 종로 빌딩에서 댓글이 시작된다고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저희들도 고발장 들어가고 우리 여기 이제 또 계신 분들도 가짜 뉴스의 희생자들, 피해자들 그래서 또 고발장이 들어가고 이래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뉴스타파와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가짜를 진실인양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했던 것. 그리고 특히 뉴스타파는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지난 대선 때도 선거 3일날이 그리고 신앙임하고 김만배 그리고 그게 윤석열 후보를 끼워넣어갖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때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해서 요만은 이겨야 된다 해서 또 이번에 뉴스타파가 또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뉴스타파가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뉴스타파가 요런 짓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뉴스타파에 그때 그 해에 국민의힘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억 원 정도를 벌었어요. 4억.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뉴스타파가 리박스쿨을 상대로 이렇게 보도하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해서 벌어들인 돈이 저는 상당한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요 뉴스타파 첫 시작할 때 동기우, 박종화 기자가 몇 없었는데 요즘 보면은 기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기자 숫자, 직원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15명이거든요. 15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짓말하고 가짜하고 사기 추구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 인간들의 미래, 그 미래는 끝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자분들도 하여튼 우리 우파들도 많이 와서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좀 제정신이면은 지난번 저는 뉴스타파 거짓뉴스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 꾸려갖고 실제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엄청난 피해자였죠.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우리 피해보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좀 국민의힘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번 기간에 뉴스타파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이 벌어들인 돈을 갖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뉴스타파 방지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게 민주당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럴 때 일반 국민들이 뉴스타파가 선거 때 배우는 저렇게 항상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모양이다. 그게 민주당과 한편인 모양이다. 이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일반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건 많이 진짜처럼 믿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그런 역할, 오늘 시민사회가 이렇게 역할하듯이 국민의힘당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국민의힘당이 김민석 청문회 하더라고요. 청문회. 오늘 하여튼 김민석 청문회 하듯이 리박스쿨 청문회를 국민의힘당이 한번 개최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나 지금 시민사회가 상당히 척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을 잡고 서로 힘을 합치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진실도 지킬 수 있다. 손을 못 잡으면 이런 진실도 못 지킨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조정근 대표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진실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늘은 댓글 조작이 무엇인지, 리박스쿨이 한 일은 무엇이고, 또 송가협과 문화 댓글단 DDD 리스트는 무엇인지 이런
뉴스타파 최혜정 기자인데요. 98년생인지 99년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박스쿨 잠입 경로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미리 내린 결론은 이건데요. 이재명 캠프와 좌파 내체의 조직적 공세였다. 그 정점은 선거 공작이었다. 왜 선거 공작이다, 이런 것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선거 기간 중이었습니다. 최혜정 기자가 자기가 기자라는 신분을 가리키지 않고 수고 많으십니다. 댓글 정청 교육 끝났습니까? 늦게라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 문자를 리박스쿨의 손효수 대표에게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손효수 대표는 성함, 생년, 거주지, 소속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2분 만에 최혜정 기자는 98년생이고 서울 서대문구 살고, 실제 서대문구 안 사는 분이 없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오죠. 꼭 오늘 오후에 인사 중에서 보실수, 보리수가 아니겠죠. 보실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한 몇 시쯤 찾아주면 될까요? 14시 이후면 좋습니다. 혹시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친구와 동행해도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동행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친구가 오늘 안 된다고 하네요. 혹시 저만 가도 되겠습니까? 3시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행복이 교실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예, 3시에 뵐게요. 주소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소중한 내국 청년께는 바로 학교에 취업 가능한 늘봄 강사 자격증 교육에 무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도는 댓글을 달면, 백과성이죠. 댓글을 달면 늘봄 학교에 무료로 수강해주겠다고 보도를 했고, 이거를 백과성, 늘봄 학교 수강료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댓글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손효수 대표는 처음에 성함, 생년, 거주지, 98년생, 이거 정말 청년인데 30대도 안 됐는데 20대 중후반이야? 이런 귀한 청년이 오다니? 그러면 우리 리박스쿨에서는 평상시대로 청년에게는 무료, 성인에게는 25만 원, 둘을 데리고 오면 17만 원, 요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안내를 차근히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타이핑해서 옮겨놨을 뿐이고요. 직접 손효수 대표의 카톡 사진이죠. 3시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늘봄 행복이 교실 요거를 안내를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늘봄 행복이 교실과 리박스쿨은 한 장소에서 강연이 있었을 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교육과정이었고, 이 교육과정은 굉장히 학부모들 호응도도 좋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런 고품질 방과학교 강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리박이라는 이승만 박정희 저그들이 극으로 낙인 찍는 이런 거하고 딱 매칭을 해가지고 늘봄까지 박살내버린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을 넘어서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녀 사냥만 같으면 한 사람이 그냥 나 머리 좀 아파, 병원에 입원할래, 이건데 이건 인민재판이에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그런 나쁜 짓이었습니다. 그날 15에서 17시경에 리박스쿨에 내방을 했고요. 손효수 대표에게 뭐라고 했냐면, 친구가 서부지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작전을 엄청나게 짜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손효수 대표는 물론 그 누구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기 위장 잠입 사기 취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24일 날 토요일 날 교육 안내 팜플렛을 전송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교육 내용 전체를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만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손효숙 대표와 제3자가 통신하는 내용까지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이것은 정보통신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파렴치 않은 일이죠. 자, 그리고 5월 27일 날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교육시민단체 국회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장이죠. 기자회견에 동참도 합니다. 제대로 위장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뉴스타파 기자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그때다 신고를 하고 저녁 6시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그때 있었느냐,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됐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 직전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5월 말이죠. 두 건의 파문이 대한민국 유권자 정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TV 토론 선관위 주최 이준석 후보가 폭로했죠. 이재명 아들이 인터넷상에서 젓가락으로 뭐 하고 싶다. 차마 여기 지금 유튜버들 계신 곳에서 제가 그 얘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심각한 표현. 혹시 이거 번역해야 됩니까?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정말 심각한 발언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느냐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그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정치적 파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불과 유튜브 채널 30곳에서 유튜브 채널 30곳에서 이 젓가락으로 뭘 한다 이 내용이요 2천만 번이 넘게 조회가 일어났습니다. 쇼츠, 뉴스. 그러니까 이게 그 네이버 뉴스에서 그렇게 이게 댓글도 많이 달리지 않고 뉴스도 많이 안 보이던 거와는 달리 뉴스 보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와는 달리 유튜브 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도한 유튜브 뉴스와 쇼츠 형태가 그 3시간에 2천만 번이 넘게 조회가 일어났고 그 수만 개의 댓글이 채널마다 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유시민 전 장관이 김문수 후보 부인 설다령 여사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대선 후보가 부인이 되니까 고졸 출신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거 역시 유튜브로 2천만 번이 넘게 조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아들 그 젓가락 발언과 유시민 작가의 이 고졸 여성 설단영 여사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 내포된 제정신이 아니죠. 이 발언이 이 정치적 파장이 여론조사 금지 기간임에도 일주일 사이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파장이 컸습니다. 이걸 안 들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심각하게 이제 정치적 파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재명 캠프는 아마 위기 대응 팀이 가동이 됐을 겁니다. 급변하는 여론 지형 속에서 야, 이거 뭔가 찾아야 되는데 뭐 없어 하고 되찾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뭐 그 캠프 안에 초대받아서 간 건 아니죠. 없어 하는데 마침 이 뉴스타파의 그 댓글 조작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웬만한 캠프 같으면 투표율 0.3% 얻는 대선 후보도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가짜뉴스일 테니까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를 후보가 직접 다룹니다. 후보가 직접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사이버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유튜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상에서 요거 보면 불입니다. 네이버상에서 리박스쿨하고 불과 6월 2일 하루 선거 전날이죠. 6월 2일 하루를 검색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쫙 검색을 해서 봤더니 여기 리박스쿨 관련 보도량이 하루 동안 리박스쿨에 검색된 기사 건수가 1353건이었습니다.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원 등을 뉴스 통신사라고 합니다. 이 보도를 여타 나머지 신문들이 취재 인용합니다. 통신사와 MBC, KBS, 채널A, TV조선 등등 방송사가 475건을 그날 하루에 뉴스를 쏟아냅니다. 인터넷 신문이죠.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인터넷 신문이 221건, 일간지입니다. 매일매일 발행하는 신문이죠. 인쇄로 발행하는 일간 신문까지도 100여 건이 검색이 돼서 토탈 1353건이 뉴스가 도배가 됩니다. 심지어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도 선거 끝난 6월 4일에도 약 2주 동안 이러한 형태의 대량 뉴스 공세가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마녀 사냥이고 여론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바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리박스쿨하고 검색을 하면 뉴스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뉴스에서 옵션을 누르고 제가 기간을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6월 2일을 시작일로 지정을 적용을 하고 끝날을 역시 6월 2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직 끝날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끝날을 6월 2일로 적용을 누르면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전체 뉴스 검색을 하면 마우스를 클릭을 계속해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때 자 매크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매크로나 마찬가지인데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람을 단순 반복해야 되는 걸 간단하게 합니다. 마우스 휠을 콕 찍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열중처하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계속 누르는 효과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이 리박스쿨이 6월 2일 하루 동안 몇 건의 뉴스가 검색이 됐는지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자, 지금 세보겠습니다. 빠른, 하나, 둘, 셋, 세입니까? 그렇게 1350건을 셀 수가, 자, 세봅시다. 뭐 이게 컴퓨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게 지금 뭐 계속 마우스 휠을 누르는 그 반복하는 작업,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도 요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하루 동안 6월 2일 단 하루 동안 리박스쿨 뉴스가 이렇게 많이 검색이 돼서 나온다. 그날 난리 났죠. 그 뒤로 계속 이게 도대체 리박스쿨 뉴스가 이만큼 과연 여기 보면 네이버 검색은 최상의 검색 결과 품질을 위해 뉴스 검색 결과를 2000건까지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딱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몇 건인지를 지금부터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가지고 모든 컨트롤 O이죠. 모든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T로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스크롤을 한 양이 무지 많기 때문에 복사하는데도 한 적어도 10초 정도는 예의를 지켜줘야 얘가 복사가 됩니다. 바로 컨트롤 C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안 붙습니다. 제가 이 정도 잔소리 해야 이게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을 열면 자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쭉 붙여서요. 이거를 이제 화면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건데 요게 한 줄입니다. 1번 줄입니다. 1번 란. 이거는 쭉 설명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건 두 줄이지만 컴퓨터는 한 줄로 처리를 합니다.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7번 줄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9,513줄입니다. 9,513줄을 7로 나누면 1,300건의 뉴스가 검색이 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1,300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관기사로 묶인 거 있습니다. 연관기사로 묶인 거는 한 줄만 기록이 됩니다. 한 줄. 그러니까 연관기사로 한 거를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고도 1,350건의 뉴스가 검색이 된 거예요. 연관기사로 한 줄 한 줄씩 묶인 것까지 하면 아마 1,400 내지 1,500건의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하루에 쏟아낸 네이버 뉴스량이 이 정도죠. 그러니까 그게 6월 1일도 비슷하고 5월 30일부터 시작이 돼서 5월 30, 31일, 1, 2 막판 선거지 막바지 4일 동안 그 어떤 발언 이재명 아들 젓가락 발언 그 다음에 유시민의 그 설란영 여사 고졸이 제정신이 아니야 발언 가지고 각각 유튜브에서 2천만 번, 2천만 번이 되니까 이게 민심이 그냥 완벽히 뒤집히는 관계 이걸 막을 방법으로 리박스쿨 불법 댓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요렇게 이제 뉴스가 하루 만에 쏟아져 나왔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보고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팩트죠. 그래서 언론 재판이다,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정말 무고한 리박스쿨에서 했을 뿐이지 강의장 장소만 사용했을 뿐이지 리박스쿨의 강의 내용, 역사 교육 내용과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어린이 돌봄교실의 강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잘려버렸습니다. 워낙 뉴스가 이 마녀 사냥을 했고 여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자, 이 보도는 전적으로 가짜 신문을 속인 잠입 취재, 불법 녹음, 허위 왜곡 보도에 기반한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죄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결론입니다. 뭐냐? 언론 보도가 아니라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언론 보도가 아닙니다. 선거 막판 뒤집어지는 표심을 막기 위한 선거 공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최희정 기자가 잠입해서 댓글 운동과 늘봄교실이 관계가 있다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손윤숙 대표는 댓글을 쓰면 늘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강료를 면제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98년생인지 99년생인지 청년이라면 수강료는 면제됩니다 하고 공지를 하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가성, 늘봄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면 댓글을 써야 된다. 이 대가성도 거짓보도. 방금 다 확인했듯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뉴스타파 최희정 기자의
그 스파이 활동 및 법적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타임라인으로 쭉 그걸 봤던 거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봤는데요. 손효숙 대표가 제3자와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취해 방송에 사용했다면 좀 명백한 정보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친구가 서울입법 수사 중이라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식의 허위 진술로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허위 진술이죠. 그래서 허위 진술로 무료 교육 혜택이나 정보 접근권을 얻었을 경우 기망에 의한 이득 취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리바스쿨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죠. 실질적 업무를 중단시키게 했습니다. 그날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떼거지로 리바스쿨을 몰려와서 떼거지로 리바스쿨을 아예 출입도 못하게 봉쇄하다시피 그렇게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선거 공작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예정입니다. 사기 및 업무 방해죄는 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 행위는 공익제보 기자가 아닌 시민단체 파괴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을 우리는 강조할 것입니다. 리바스쿨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자유손가락군대의 약자가 자손군입니다. 자손군. 이것은 댓글 조작이 아닙니다. 드루킹 범죄가 댓글 조작입니다. 드루킹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최초 제보자이고요. 제가 드루킹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대량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실체가 드러났고, 그것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고발을 해서 잡고 보니 드루킹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개입된 사건이었죠. 드루킹의 댓글 조작 원리는 이렇습니다. 리바스쿨처럼 댓글을 쓰는 게 아니라, 댓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댓글 조작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남이 쓴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겁니다. 자,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게 댓글 조작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베스트 댓글인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인데요. 네이버 뉴스에는 이렇게 랭킹 뉴스가 있습니다. 랭킹 뉴스에는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많이 본 뉴스, 하나는 댓글 많은 뉴스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이고, 이 전체 언론사의 리스트는 이렇게 종합 일간지는 10개, 방송통신은 14개, 경제지가 11, 인터넷신문, IT, 매거진이 많네요. 전문지, 지역신문, 포토 전체에서 이 80여 개의 네이버와 전제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전제 계약을 맺고 있는 신문사에 댓글 많은 뉴스를 살펴보면 한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막 랜덤하게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여기 댓글 많은 뉴스를 보면, 제가 컴퓨터를 다뤄야 돼서 마이크를 놨다 뒀다 합니다. 모바일에서 보듯 크게 화면을 여러분들 뉴스로 촬영해서 글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는 화면을 보시면 지금이 2시 42분입니다. 2시 42분이니까 2시까지고요. 11시부터 2시, 그러니까 직전 3시간입니다. 직전 3시간 동안 댓글이 몇 개 달려있느냐를 가지고 댓글 많은 뉴스를 보입니다. 이 372라고 하는 거는
직전 3시간 동안 372개가 2위 댓글이 가장 많은 뉴스다. 2위는 직전 3시간 동안 198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직전 3시간 동안 8개를 써도 20위에 올라갑니다. 자, 알고리즘이 핵심이 이겁니다. 하루에 수천 건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3시간 동안 8명이 댓글을 쓰면 이 뉴스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검색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댓글 많은 뉴스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알고리즘 때문에 댓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댓글이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검색을 하지 않으면 신문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뉴스인 거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은 어떻게든지 검색을 통해서 누가 뉴스를 보려고 하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댓글 많은 뉴스나 많이 본 뉴스의 알고리즘 그 속성에 맞아야 돼요. 근데 많이 본 뉴스를 하려면 그 카카오톡이나 사람들이 검색해서 보는 게 적어도 10,000명, 20,000명, 30,000명,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80만 명, 중앙일보 80만 명, 요렇게 돼야 1위에 올라가고, 20위에 하려고 20위까지만 하려고 해도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불과 3시간 동안 8개의 댓글이 달리면 이 뉴스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뉴스를 보게 하는 게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론. 왜냐하면 뉴스가 만들어졌는데 보지 않으면 여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역신문입니다. 부산일보도 그렇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에 한겨레보다는 그 네이버 알고리즘상 부산일보의 매체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부산일보입니다. 자, 서울신문 말고 중앙일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3시간 동안 725개, 저 불안정했다는데요. 725개의 댓글이 달려서 댓글 많은 것이 1위입니다.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20위까지는 8개만 올려도 20위에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만 20위지 하루 지난 뉴스로 가서 보면 하루 지난 뉴스는 하루 종일 이제 하루 동안 준비하는 거죠. 1112개의 댓글 달리면 2위. 그래서 이 뉴스를 열어보고 또 댓글을 열어봅니다. 댓글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거는 그래도 평균보다 지금 남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평균은 남자가 79%, 여자가 21%가 제가 빅데이터로 모집한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제목이 뭡니까? 왜 평균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썼을까? 제목이 안중근 가문은 영적이냐, 종합국민혁명, 유족수당 논란. 어쨌든 이런 게 지금 뉴스로 계속 오르내린다는 게 좀 이상한 건데요. 이렇게 되고 뭐 남녀 비율은 그렇다 치고요. 60대 이상이 35%가 댓글을 기입을 합니다. 이거는 4년 전에 비해서 4년 전에 60대 이상은 50대의 반토막도 못 17%, 14%밖에 안 됐었거든요. 4년 사이에 60대의 댓글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니어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우, 대한민국의 정치적 주도권, 헤게모니 앞으로 20년간은 이 60대 이상이 이끌어갈 수 있겠다. 여론 주도층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녀 비율 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가 순공감순이고 최신순은 댓글을 쓴 게 가장 최근. 과거서는 댓글을 쓴 게 첫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 순서대로 순공감순은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순공감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공감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공감순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손가역, 문바 댓글단 등등 여론을 아는 사람은 이 순공감순에서 1등으로 보이는 제 댓글이 댓글을 1000개가 달려도 우리 주최측 이희범 대표님, 우리 주최측 최정국 국장님, 여기 커피 한 잔씩 좀 픽업해서 사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비용 어디서라도 좀 후원 받아서 여기 커피 한 잔씩 좀 그렇게 좀 해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베스트 댓글을 좋아요, 싫어요를 통해서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게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가 기사를 잘 썼다. 그런데 기사를 잘 썼는데 댓글을 쓰는 사람도 없고 읽지도 않으면 그 기사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자기가 아무리 30년 베테랑 기자인데도 그 기사를 안 보면 숨어버려. 여론이 안 돼. 여론이 안 되는데 댓글을 8개를 써서 보게 만드는 것과 댓글을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가지고 막 보게 만드는 거. 이 기사를 보게 만드는 거, 댓글을 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네이버 알고리즘이에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사를 생산해내는 것보다 그 기사가 유통되게 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댓글을 쓰는 데 집중하고, 댓글을 뉴스를 읽는 사람, 네이버를 보는 사람의 80%가 댓글을 읽거든요. 근데 1000개 달린 것을 다 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개까지 읽느냐? 3개에서 5개까지는 80%가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댓글, 좋아요 1150개 4개, 좋아요 460개, 1150개가 가장 1등이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누른 댓글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읽고 댓글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여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가칭 좌파 진보 정당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파 중에서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벌인 창시자입니다. 제가 이 운동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리박스쿨을 통해서 댓글을 달자,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자, 이거 합법이다. 드루킹, 기계 조작을 한 게 불법이다. 우리가 합법적 애국 활동을 통해서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그거였습니다. 뉴스타파의 최혜정 기자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고 아까 얘기했던 선거 공작적 요소, 타이밍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밀어붙여서 그렇게 한 거지. 사실 이거에 그 최혜정 기자가 이 베스트 댓글의 원리에 대해서, 자, 리박스쿨에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은 자손군 단톡방도 아니고 자유민주당에서 댓글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만든 단톡방입니다. 그 단톡방에서 자, 청년이 이런 댓글에 좋아요 좀 누르세요라고 100명한테 호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7080 시니어들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검색을 해보니까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게 3인데 그게 100명 중에 3명을 3개가 있었는지 일반인 중에 3개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직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써서 하는 게 불법. 사람이 100명이 달라들어서 하는 건 이재명 지지단 손가역도 문바 댓글단의 그 문재인 지지의 문바 댓글단도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합법. 그걸 제재할 수단은 없다. 자손군은 그런데 그만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댓글로 매도돼서 이 언론에 난리가 났었던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마녀사냥이고 여론재판이다. 요렇게 지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 댓글을 만들기 위한 그 각 진영의 노력이 좌파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E 리스트가 그것입니다.
DDD 리스트는 지금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 DDD 리스트는 라스트까지 가보면 제일 197페이지, 196쪽을 가면 1번 이 뉴스가 링크를 지금도 걸어놨는데요. 2022년도에 이 DDD 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DDD 리스트 보겠습니다. 손가역은 2017년도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정식 출범을 합니다. 2017년 1월입니다. 그런데 손가역의 활동을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전 5년 전 일입니다.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손가락 혁명단이 만들어졌고 손가락으로 혁명해야 돼, 손가락으로 혁명해야 돼. 그랬던 사람이 8,000명을 모아놓고 광주 컨벤션 센터가 그만큼 인원이 안 들어갑니다. 8,000명을 모아놓고 축사를 하고 추어주고 했던 게 손가락 혁명단입니다. 그게 2017년 1월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웬일인지 2019년에 해산식을 합니다. 그게 사라진 줄 알았어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2022년도에 DDD 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 DDD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링크를 걸어놓고 이 링크에 대해서 자기 진영에 이재명 진영에 자기 진영에 울먹인 이재명 검 압수수색 제시도에 도의 사라지고 폭력만 댓글이 지금 매우 나쁘다. 이틀을 경과를 한 다음에 보통으로 만들었다. 누가 썼다. 요렇게까지 작업을 한 거를 다 열쇠, 나쁜, 이렇게 한 거를 아예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도 없이 신고해도 이거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르는 건데 합법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DDD 리스트가 지금 이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1번 뉴스가 그런 거였고요. 화면을 조금 키워서 다시 다시 1번 화면으로 가면 6,305개의 댓글이 있고요. 저는 지금 무엇을 분석 중이냐면 6,305건의 신문기사 중에서 6,305건의 DDD 리스트 신문기사건 중에서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90%가 이재명 이름이 들어간 거고 10%는 이재명 이름이 안 들어갔어도 이재명 관련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가역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이재명 이름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를 다 전수조사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손가역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뉴스로 들어와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서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많은 뉴스에서 아무 뉴스나 가서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고 사람들이 뉴스를 읽고 나서 댓글이 자동으로 디폴트로 붙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붙거든요. 5개까지 붙고 댓글 더보기를 누르면 달려있는 댓글 점수가 나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보기는 안 눌러요. 달려있는 순공감 순으로 5개 순위까지 있는 거, 그거를 지금 본다. 그래서 이게 댓글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177개를 누르거나 98개를 눌러야 1등이 되는데 리박스쿨의 자성구는 100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 좋아요가 이틀이 지나도 2번, 3번밖에 안 눌러주니까 이게 순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단 하나의 베스트 댓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리박스쿨 자성군이.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전담 강사 입장에서 왜 그걸 계속 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이렇게라도 여론 형성
방송에 나도 한 번은 좋아요를 눌러봤어. 이 원리를 알아. 그리고 필요하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거는 마녀 사냥이고 여러 재판이라는 게 이제 제 설명을 들은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자, 손가역이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DVD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사라고, 이스트 사이드, 이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파일도 여러분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볼백이죠. 이사.co.kr 에서 그것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정치 게시판에 댓글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거의 여기서는 아주 찌든 댓글이 거의 모두 공감 우선순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딴지 일보와도 관련이 있고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돈이 있는지 포인트로 복권을 살 수 있게 댓글을 쓰면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고, 포인트가 쌓이면 복권을 구입해주는, 그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사 사이트예요. 이거야말로 대가성이죠. 지금 보면 댓글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가성은 있지만 댓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댓글을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게 불법이 아니고, 100명이 좋아요 누르자고 하면 불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걸 누군가는 이런 활동을 했다고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포인트가 쌓이면 복권을 살 수 있다.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서 댓글 관리 게시판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이게 전부 다 네이버 뉴스인데요. 아까 DDD 리스트하고 운영 방식이 똑같아요. 링크를 누르면 바로 댓글 쓸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가요 DDD 리스트 사이트, 이 사이트가 어쩌면 그렇게 운영 원리가 거의 없다. 시간을 두고 운영 주체만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손가역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재정 지원을 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적어도 성남시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았던 업체가 그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보훈성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쟤들은 있는 대로, 그래서 쟤들은 자기들 눈높이, 자기들 해왔던 수법으로 이거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누가 했다 그런 거지, 우파는 국힘 정당이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여론을 만드는 게 이게 여론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관상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전 옛날에는 뭐 공시선거도 있었다 하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여론을 만드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네이버 뉴스가 네이버 뉴스 댓글이 여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은 여론을 만드는 데 너무너무 관심이 없고,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모르고 그러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울부짖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거 안 하면 민주주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7080들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강의를 해봤지만 네이버에서 가르칩니다. 자, 신문에 보도된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한 IP로 다수의 댓글을 정황이 잡혔다. 이게 이제 네이버가 리박을 업무 방해로 고발한 겁니다. 그날은 5월 3일입니다. 왜? 내가 그날 그 장소를 빌려서 강의를 했기 때문이죠. 리박스쿨 강의가 아니라 리박스쿨과 같이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 초구부국동지에, 거기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은 대단하고, 자, 윽박을 지르면서 20명 있으니까 하나라도 좀 해보자. 자,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아이디 찾아야 돼요. 비밀번호 찾아야 돼요. 정말 시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기사 찾았죠? 들어가세요. 응원합니다. 한 사람만 쓰세요.
자, 거기다 좋아요 누르세요. 내가 8명한테 막 무격다짐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8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실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런 형태의 일은 시켜도 못해. 왜 못하느냐? 이 전문가인 저마저도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하고 네이버 플랫폼에 한번 로그인을 하면 두 번째는 계속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은 어디서 하느냐? 단톡방에서 합니다. 단톡방은 카카오 앱입니다. 카카오 앱에서 링크를 따라서 네이버 뉴스로 가라면 또 로그인을 해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은 거기서 아까 썼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백날 링크를 걸어서 보내도 한 번을 제대로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청년들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한 번에 일어났고 네이버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압력을 받았는지 리박스콜을 고발을 하기 위해서 한 IP에서 다수의 그 사용자 기록이 나온 거 그거 뭘 하면 그 제가 기록할 때 그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고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7080이 모여서 애국심의 발로해서 댓글을 달아보자 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호소일 뿐이지 실제로 안 되고 설령 댓글에 싫어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됐다고 한들 그래서 50번을 눌러가지고 좋아요 1등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송가영, 문파댓글단, DDD 리스트, 이싸 지금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정치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를 포기한 애들이에요. 안 하고 있거든 그런 거. 근데 민주당은 보좌관들이 그걸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합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왜? 그게 여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를 올리며 심지어 우리 국민의 70 내지 80%가 댓글을 보는 이유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론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7, 8년 전부터 불을 짚고 다니고 드루킹 범죄일지 보여주고 다니고 그래도 국힘은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높이, 자기들 관점으로 리박스쿨도 그렇게 했겠지. 김문수하고 연결이 됐겠지. 당 대변인 누구하고 연결이 됐겠지. 의원실마다 이거 다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준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고요. 국힘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왜 그런 걸 하는지 이해를 못해. 이게 지금 미스매칭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땅속으로 가라앉고 선거 공작은 멈췄고 두 가지 선거 아주 큰 지형 변화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젓가락 발언, 하나는 보졸 비난 발언. 그 두 가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표심을 완전히 바꿔놓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소위 이거 없었으면 8% 차이가 3%, 2%로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표심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따라서 이거는 선거 공작이기도 하지만 사전선거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후에 후보 검증이 나왔을 때 사전선거한 사람들은 그걸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사전선거에 아주 심각한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 선거의 동시성을 저해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고요. 사전 많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보태면 사전 투표용지에 놀랍게도 3자리, 4자리, 3자리, 7자리의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3자리는 선거명입니다. 총선, 지방선거, 멧대국, 대선 뭐 이런 선거명이 들어가고요. 또 2개, 3개, 4개는 서울시 3개, 도봉구 3개 이렇게 해가지고 10자리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것만. 본투표용지는 그것도 없습니다. 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1년 번호가 들어가는데 그 1년 번호는 대각선을 잘라서 넣고 투표용지 가지고 들어가서 찍고 넣으면 투표용지 숫자, 청재, 1년 번호 찌지
찢어진 거 1000개 딱 맞으면 그게 그 선거 딱 1000명이 했다. 그런데 사전선거는 일련 번호를 찢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넣을 수가 없냐면 사전선거는 오는 사람이 반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내가 섞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의 투표용지는 대선이야 후보가 똑같은데 총선으로 가면 지방선거로 가면 투표용지가 다 다르거든. 아니 서울 종로에서 사전선거로 온 사람이 제주도 사람, 강원도 사람, 부산 사람, 전남 사람 다 틀리잖아요. 공별로. 그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다 틀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일련 번호를 써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선거구명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QR코드 혹은 바코드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7자리에 일련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련 번호가 들어가면 사전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들어가면 그 일련 번호에 일련 번호가 찍힌 투표용지를 받기 직전에 뭐 하냐? 전부 다 자기 신분증을 스캐닝을 합니다. 신분증을 스캐닝을 하면 신분증의 이미지 사진이 노트북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진은 컴퓨터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파일이든지 이미지든지 한글이든지 심지어 무엇이든지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시간. 그러면 일련 번호하고 이미지 파일의 시간하고 딱 대조하면 이게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미지 파일을 지운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감시단은 이 이미지 파일을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면 안 된다고 보존하라고 난리를 치지만 이거를 보존해 놓으면 공개 투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운다고 해도 컴퓨터의 원리는 포렌식을 통해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완전히 파쇄해서 포렌식을 넣기 전에는 포렌식으로 되살리면 이게 공개 투표가 됩니다. 아니 어쩌자고 대한민국이 사전선거를 이런 식으로 공개 투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전투표를 만들어놨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는요 반드시 본투표 하루 내지 이틀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본투표하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일련번호 찢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사전투표의 그 부정의 문제가 사라지지 이렇게 4, 5일 간격을 준 거는 선거의 공식성, 유권자의 알 권리, 그 다음에 부정선거 공개투표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해마다 2년, 1년 간격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게 다 이미지 파일로 만약에 남아있게 되면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그 큰 틀에서 좀 한번 그 사전 투표는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된다. 그래서 본 투표를 3일로 혹은 이틀로 금토일로 하면 돼. 금토일로 하면. 그럼 아주 공평해.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저녁에라도 일주일에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전 투표의 그 일련 번호를 기록하는 우를 범해서 국가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늘봄 이제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손효숙 대표를 직접 모시고 혹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청문회를 국민공청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집중적인 주제는 저는 이제 댓글에 관련된 게 우리가 왜 합법이고 불법은 무엇인지를 구분해드렸고 네이버 알고리즘이 뭔가를 말씀드렸고 저들이 활동하는가 뭔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는 늘봄 교실이 무엇인지 이것이 댓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불법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관련 강사들 40여 명이 다 해부가 되면서 엄청난 심각한 그러니까 뭐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보다도 손효숙 대표만 마녀사냥을 당한 게 아니라 늘봄 강사들까지도 심지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 내가 어디 사이비 2단 집단에 뭘 좀 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마녀사냥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체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 설명이 좀 쉬웠습니까? 예,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그
최혜정 기자가 이 과정에 와서 네. 본인이 기자인 걸 밝히지 않고 그냥 뭐 20대 청년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일종의 잠입한 것인데 이게 법률적인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업무 방해라든지 또는 아까 제3자 공항을 노동했으면 그건 통비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지금까지 이게 이제 아마 개인이 혹은 어떤 단체가 겪을 수 있는 것치고는 생각해 보세요. 6월 2일 하루 동안 연관 뉴스 제외하고 1,300건의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이건 정말 폭격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딱 한 달째. 한 달 동안 리박스쿨은 정말 범죄 집단이 돼버렸고요. 그 집은 정말 가정 해체 위기까지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희범 대표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 약 50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이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그리고 최혜정 기자를 이렇게 지금 리서치하는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도 사실 이게 처음에 나는 이걸 너무 잘 알지만 아니 이거 뭐 해프닝도 이거는 뉴스 깜도 아닌데 뉴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길래 선거 끝나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6월 4일 한 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건 선거 공작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선거 공작을 하는 게 들통이 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승만 박근혜를 극으로 프레임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댓글을 몇 개를 썼네,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네, 이런 뉴스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든 뉴스는 지금 이승만, 박정희는 극우다. 요걸로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실을 빼는 과정에서 모 기자, 어떤 기자가 거기에 있는 이삿짐 중에 일부를 우리 이제 용역을 시켜서 우리가 사람을 시켜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문건이 좀 탈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가 아닙니다. 정말 이 취재 일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인턴 기자 네. 여기서 이제 수강을 하면 네. 수강료를 면제해준다. 예. 그게 뭐 대가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98년생 혹은 99년생으로 추정되는 인턴 기자가 댓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손유숙 대표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늘봄 강사 교육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청년은 무료다, 연계다. 리박스쿨의 기본 방침이 청년은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이제 받는데 늘봄 교육 과정은 25만 원이 수강료였고 둘이 모녀지간에 혹은 부부지간에 혹은 친구지간에 동시에 등록하면 한 사람당 17만 원씩 할인해 주는 거고 청년이면 청년의 기준은 리박이 정하겠지만 39세 이하겠죠. 청년이면 그마저도 면제를 해주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최혜정 기자가 그 청년이면 무료라는 사실을 자기가 문자 받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댓글을 쓰면 늘봄교실 25만 원 수강료가 면제되는 대가성을 근거로 되기 위해서 꾸며낸 말입니다. 먼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어떤
그대로 청년 교육이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첫 문자가 수고 많으십니다. 댓글 동참 교육 끝났습니까? 늦게라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요. 성함 팬년 소녀수 답신 98년생입니다. 오늘 오후에 인사동에서 볼 수 있을까요? 몇 시쯤이면 될까요? 네, 2시 이후면 좋습니다. 친구랑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3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게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소중한 외국 청년께는 바로 학교에 취업 가능한 늘봄 강사 자격증 교육에 무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낸 게 여기 있습니다. 예, 15시에 뵐게요. 무료로 가능합니다. 요렇게 된 건데 이제 대화를 유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늘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댓글 달면 되니까 이렇게 댓글 달면 이거를 무료로 해주겠다. 요렇게 이 대화가 전가된 거예요.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네요. 거짓말을 세 가지 이상. 네, 이거는 위장 잔임 자체부터가 그 스파이였고요. 시민단체를 파괴하려고 든 거고요. 자기 진영이 아니면 적인 거고요. 자기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도 많이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파를 교내식에서 네, 맞습니다. 두 개 질문이 있어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제 이박스쿨에 대한 소재를 네, 대선 그 말미에 젓가락 발언하고 네. 고졸비하라는 대응 카운터 판치로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지금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저기 최경 기자라는 친구가 접근한 거는 5월 23일이고요. 고졸비하 발언하고 지금 여기 젓가락 발언은 5월 27일, 5월 28일 날 있었던 발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5월 27일, 28일 날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취재를 했던 이 소재를 네, 끝. 네, 적극적으로 그 활용한 측면은 있지만 원래 계획, 원래 목표는 이거에 대한 그 대응책은 아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네, 5월 24일 날 접근을 해가지고 취재를 일주를 했단 말이죠.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5월 27일, 5월 28일 날 그 젓가락 발언이랄지 고졸비하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흐름상으로는 지금 저기 해설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매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뉴스타파 좌파 쪽에서 애당초 우파 측의 이러한 그 풀뿌리 그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사전에 직발버리기를 계획을 했다가 취재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배용품으로 또 활용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애당초 목표가 우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 풀뿌리 교육을 갖다가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면 앞으로도 이 사건은 계속 좌파들이 문제시 쓰는 거라고 봅니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원래 목표는 거기에 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충분할 때도 그런 그 시간 앞뒤 관계는 좀 클리어하게 해줘야 또 저기 반대 진영으로부터 어떤 공격 같은 거 그것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5월 23일 시점이 먼저 들어온 거고요. 사실 이보다도 더
2년 동안 손유숙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특정 단톡방에서 모니터링을 해왔던 그 유튜버 박대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계속 더 터뜨리고 있는 게 그런 것과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그 자유우파를 죽이기 위한 오랜 공작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 카드를 마침 그 두 가지 그 폭탄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폭발력 있게 끌어올린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드렸던 것이지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 그걸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 막판에 이게 워낙 대형 이슈가 터지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커져버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게 저희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냥 뭐 2, 3일일 거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 이재명이 당시에 굉장히 이걸 갖다가 자기 보도들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또 당시 그 이재명은 유학스프레이에 대해서 상당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 않습니까? 또 그에 대한 그 대응책이 있으신지. 이제 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사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손 대표님이 여기를 그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개시도 안 된 상황. 이제 겨우 포렌식하고 소환조사가 개시도 안 된 상황이어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오기가 그렇다 해서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되면 본인이 나올 그 시기를 조율을 해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와서 인사 말씀이라도 하시라고 하는 거를 상황이 그래서 좀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워낙 크게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대응을 하는 작전을 짜고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열 몇 번 보도가 됐어야 이걸 가지고 어느 기자 아까 보셨지만 하루에 1,400건 이렇게 뉴스가 쏟아져 나와버리니까 어디에 포커싱을 둬서 어떻게 이거를 그 언론중재에다가 해야 되는지 개별 고발을 해야 되는 건지 뉴스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워낙 우리 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 이범 대표도 분명히 필요하셨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을 좀 할 겁니다.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책임이 있는 사람과 법적 대응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 맞죠. 그래야 언론이 깨끗해집니다. 네. 사실 저도 기사에서 자성구 공동대표 소개가 된 출스코리아에 사실 이번에 8월 침해에 이뤄진 건 아니고 이재명이가 5월 29일 댓글 내놨다라고 굉장히 분노를 시켰는데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댓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취업권에서 상금을 주기도 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씩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타파라든가 뉴탐사 쪽에서 이제 전화가 오게 됐는데 이들이 했던 거는 리박스코의 교육에 대해서 극우 교육이다. 극우 굉장히 충격적인 극우 교육을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해서 굉장히 학부모님 놀랐다 이런 거고 뉴라이트 교육관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건 이승만 박정희 정신이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이제 초기의 사람들은 그래서 리박스쿨이 뭐야 하고 이제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리박스쿨에 걸려있는 이승만 박정희 분이 강좌를 쭉 봤거든요. 봤을 때 이거 좋은 거잖아. 이게 왜 문제야? 라고 했었는데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내리신 게 너무나 좀 안타깝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승만 박정희 학원을 약속 영화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국민들이 그 영화 다 봐라. 보고서 스스로 결정을 좀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거부된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에 얘네들이 취재한 게 아니에요. 저희 네이버
이범 대표님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일이잖아 이게. 아주 그죠? 하여튼 내가 앞에 나서 예. 정말 우리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2010년부터 두 번 했잖아요. 2015년에 제가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이라는 우파 단체 전체를 총괄하는 그때 이 총괄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인간단체.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입니다. 이게 사이버 감시단이라고 하는 감시단이 만들어요. 그게 단장이 누가 있냐? 김상진이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그 사이버 활동을 불법적으로 하는 걸 설정했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이재명이에요. 성남시장할 때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나? 시장이 SNS 페이스 글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이 그때 1,400명이 리트윗을 해요. 만약에 리트윗을 안 하면은 그때 이재명이가 그랬습니다. 인사 고가에 반영하겠다. 공식적으로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가 고가에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SNS 활동을 안 하는 공무원은 자천을 시키고 해버려서 그러니까 열심히 1,300명, 1,400명이 리트윗을 합니다. 그게 다 불법적이었어요.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고 그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선거운동을 사전선거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프린터기로 프린터기가 4번 정도 다 하도 많이 출력을 하니까 폭파되고 해서 그걸 이제 출력된 걸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국민힘당에 갖다 줬어요. 딱 보러. 그 당사자가 누구냐? 지금 경상북도 지사하고 이철우, 그다음에 김용남 같은 거 다 봤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면 써봐야지. 법적으로 불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국민인데 그 자료를 갖고 저하고 김상진하고 둘이가 과천의 중앙선관위에 그 많은 자료를 들고 와서 딱 갖다 줬어요. 공문이 둘이가 나왔어요. 이 자료가 공개되고 수사하기 전에 공개되면 둘이로 고발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중앙선관위에서 기소의견으로 성남시 지검에다 넘깁니다. 성남지검에다 넘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권력이 따라 붙지 않으니까 그게 유야무야하다 끝났어. 그래서 제가 아까 앉아갖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가 쳐보니까 경인일보 자료가 아니까 남아있어.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 지금도 그 자료는 김상진이 갖고 있을 거야. USB에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아까 댓글 DDD 리스트하고 딱 두 가지를 국민힘당에서 전 국민이 보려서 두 개 딱 공개하면은 진짜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쁜 놈들 또 이 SNS를 갖고 저렇게 불법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은 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저런 했다. 그런 거 비교하면 손윤수 이 리박스들은 실제로 그들은 대학원생이고 이 손윤수 리박스들은 초등학교도 안 되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그런데 제도권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실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이 무조건 악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 노력. 그게 그 노력도 그냥 무대포 노력했을 때 그냥 체계적인 노력이 될 때 그게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지금 뉴스타파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안 보였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 강한 의지가 있으면 밝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하니까 실제로 저는 아까 우리 젊은 대표가 실제로 조사
제도적으로 공개가 된다면은 국민들도 많이 이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그 거짓 할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언론인의 어떤 자질이고 이런 것들 다 내포개치고 정치에 전이되고 나서는 그 뉴스타파와 그것도 관계된 언론 심지어 한겨레조차 그냥 다 똑같이 합니다. 언론이 아닌 그냥 정치의 찌라시 언론 수준밖에 언론도 아니죠. 찌라시 역할밖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체계적으로 또 다음 우리 할 때는 좀 우파 유튜브에서도 진짜 한 100만 되고 50만 되고 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좌파들과 이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재명과 좌파들이 딱 이래 가면은 자기들 세상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택이다. 왜 그러냐? 자꾸 우리 보수파 시민들을 억압하고 시민단체를 뿌리뽑겠다 생각하고 국민의당 저것들 뭉쳐가니까 그냥 저것들 뜻대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나 보여준 게 우리 박주일 변호사하고 민규묵 우리 전 의원이 미국 가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인, 한국 보수사회, 한국 시민사회들이 어디 가서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가? 제가 그런 적은 미국 가서 해야 됩니다. 한국 가고 백날이 이만을 카페 가는 놈들한테 못 이겨. 두 번째, 왜 못 이기는가? 한국의 언론 기능을 해주는 언론이 없어. 그게 다른 목소리를 실어주는 언론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지금 미국 조야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한다든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가 해서 미국에서 한국의 지금 이 정치적 압박을 어두움을 다뤄주고 하면은 그게 미국의 여론이 되고 그게 전 세계의 여론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박주현, 민규묵처럼 미국으로 가라. 두 번째,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도 앉아가고 김밥 먹으면서 거기서 투쟁할 게 아니고 미국으로 가라. 미국 가서 미국 국회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악으로 가고 파괴되고 있다고 거기 미국 가서 연설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세계 여론이 한국을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날이 와야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자 정부 시절에 좌파 활동가들이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국 가서 MST나 유엔본들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의 그 당시 김대중과 그들이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 운동하고 민주주의 활동가인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오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갑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이영풍 기자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유튜브들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으로 속출 많이 시켜요. 외국으로 번역해서 계속 외국으로 속출시켜서 한국의 이 암울함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부터 할 때 우리 나라가 정상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박석을 손 교수 같은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아닌가. 그리고 넓은 교사들 몇 안 되는 그 교사들이 저렇게 일자리도 있고 마치 극우 리스트처럼 이렇게 낙인 찍여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범 대표께서 이번에 큰 역할을 여러 가지 단체들과 함께 해주실 거고 저도 역시 그 일원이 돼서 이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대국민 국민 보고회입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보고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께서는 이게 선거 공작인 거 우리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벌써 글쎄 다 살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뒷수습하는 일은
이제 뉴스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승만, 박정희 이름만 거들먹거리면 극우라고 낙인을 찍고 난리를 치는 그게 뭐겠느냐. 도둑이 재발되는 거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건국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부정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리박스쿨이 그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간단히 부탁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1시간 한 40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리박스쿨도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탐사 매체라고 하는 타파가 여기에 인턴 기자를 잠입 취재시켰다는데 사실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업무 방해행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뉴스타파에 또 제가 KBS에 근무하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좀 언론인의 소양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설명을 듣고 저도 오늘 깜짝 귀가 번쩍 열렸는데 댓글을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해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댓글 달고 공감 누르고 하는 건 그건 여론 조작이 아니죠.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 세력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데 국민당 세력들은 그조차도 뭐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이 뒤지게 되고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게 비공개 간담회 5분만 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드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저녁 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비공개로 다 끄고 우리 비공개로 조금만 스탠딩 미팅이라고 하죠. 그냥 잠깐 얘기하고 끝내.